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김살로메 작가님의 알비노의 항아리입니다. 알비노증이란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 선천성 유전 질환을 말하는데요. 어느 날 알비노증이 있는 며느리는 시아버지 치료를 구실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뒤 집을 나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알비노의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비노의 항아리, 김살로메. 며칠째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약국에 딸린 구석방에서 새우잠을 청하고 입덧으로 뒤틀린 속을 달래며 조제실과 손님 사이를 오가리라. 당장이라도 약국으로 달려가고 싶다. 하지만 상처 입은 옷자락을 여며줄 자신이 없는 나는 기다리는 것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아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리비. 낯익은 팝송 가사처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301호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반사적으로 벽시계를 쳐다본다. 오후 2시, 앞집 여자가 출근하는 시간이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한다. 습관처럼 현관문에 붙어있는 방범 렌즈에 애꾸눈을 만들어 앞집 여자를 훔쳐본다. 변함없이 여자는 핫팬티 패션이다. 다만 스타킹 색깔이 연한 비둘기색으로 밝아진 데다가 재킷 안에 받쳐 입은 블라우스 또한 화사한 물방울 무늬로 바뀐 걸 보니 봄이 멀지 않다.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퍼덕이는 화로처럼 다분히 육감적이다. 봄은 계단을 내리찍으며 걷는 여자의 하일 소리로부터 오는 건지도 모른다. 속수무책인 내 몸속 핏톨들은 물오른 새순처럼 탈출하고 싶어한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엉덩이를 가살스레 좌우로 탕탕 튕기며 단란 주점으로 출근하는 앞집 여자는 나를 환장할 것 같은 상상의 쾌락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 순간만큼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퍼뜩 정신을 차린다. 아내에게 연민이 생긴다. 아내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방법 렌즈로 바깥 세상을 훔쳐보는 일처럼 내겐 습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너무 오래 집을 비운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조금 불안해진다. 어머니가 다녀간 그날 저녁 일이 떠오른다. 네 옷집은 잘 나오나? 화천리에서 오신 당신을 위해 일찍 약국 문을 닫고 온 아내에게 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였다. 첫 손주를 안겨줄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 뒷전이고 얄망궂은 심사가 박혀있는 말투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의문스러운 어머니를 경계하며 아내가 물었다. 네 아버지 말이다. 차도가 있는가 싶더니 또 겨울바람에 문풍지 긁어대는 소리를 안 내나. 이러다간 이번엔 오래 못 갈 것 같다, 야. 아버지 편찮으신 것하고 이 사람 소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짚히는 게 없진 않았지만 설마 하는 심정으로 내가 물었다. 택기 비친 야오짐이 그렇게 특효를 안 하나? 특히 임신 초기 것은 물어볼 것도 없다네. 한의사가 그러대. 태아에게 가고 남은 영양가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온다고. 그게 약이 된다 않카나? 옛날 생각 안 나나? 그때 야가 얼마나 도움을 줬노? 도움이 다 먹고 생명의 은인이지. 은인이고 말고. 야이야, 한 번만 더 애써봐야지 어쩌겠노? 아내도 사태를 짐작한 듯 했다. 입덧으로 골골해진 아내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다. 어머니가 말한 옛날이라 그 시절의 토막 기억이 떠오른다. 아내도 그때를 떠올리고 있으리라.
공식을 알아도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들고 앉은 수험생처럼 나는 난감했다. 어머니, 제발. 임신한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예요? 분노를 억누르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나. 임신한 며느리의 소변을 시아버지 약으로 내놓으라니. 요즘 들어 요료법이란 민간요법의 효능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가면역 치료법에 근거한 오줌요법이다. 자신이 아닌 남에게 제 오줌을 공유한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이 모든 것이 알비노 현상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하기야 그 옛날에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하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기세를 몰아 계속 말을 잇는다. 아님 말로 오줌을 날로 마신다는 것도 아니고 한약재 다릴 땐 물과 썩는 기다. 오가피 껍질에 물과 오줌을 반으로 섞어 달인 다음 응달에 말린 오가피를 다른 약재와 재탕해서 마신다는데 깨름직할 게 뭐가 있노? 어머니는 아내가 느낄 수치심에 대한 일말의 배려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조차 무시한 사람처럼 굴었다. 어머니에 대한 내 분노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인간 실존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남 얘기를 하듯 쉽게 그런 얘기를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내는 오히려 바람맞은 빨랫줄의 흰 빨래처럼 담담해졌다. 그 표정 속엔 20년 훨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 이깟 일로 하는 체념과 함께 내가 내 무덤을 팠지라는 회한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선천적으로 알비노 색소증을 가진 여자이다. 쉽게 말하면 피부세포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 피부색은 물론 모발, 심지어는 속눈썹까지 백인보다 더 하얀 그런 여자이다. 눈동자도 색소가 부족해 아주 연한 갈색이다. 아내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외모를 지닌 아내를 보고 적잖이 당황한다. 외계인은 아닐까? 백인의 변종은 아닐까? 어쩌면 둔갑한 백녀씨는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혐오감이 뒤범벅이 된 눈빛으로 사람들은 아내를 쳐다본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의 머리칼은 완벽하게 흰색이며 백지장보다도 하얀 얼굴을 하고 있다. 흰 손뭉치를 눈 위에 한 줄로 얹어놓은 듯한 눈썹과 토끼 수염처럼 희고 굵은 그녀 속눈썹만 보고도 사람들은 외계인을 본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만다. 물론 그녀는 황인종의 평범한 한국인이다. 모든 동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적 색소 이상으로 피부색이 유난히 흰 여자일 뿐이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는 백사, 흰까치, 흰토끼, 백호 등도 피부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한 알비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분히 그릇된 정력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온 이 땅의 몇몇이들은 백사나 흰곰등이 자신들의 정력 증강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웃돈을 져가면서까지 찾아 나서는 해프닝을 벌이곤 한다. 애정 없이도 얼마든지 하자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때 내 나이 30주를 훨씬 넘기고 있었다. 그때 결혼 상대자로 떠올린 여자가 아내였다. 아내는 한 동네에서 자란 배꼽 친구이다. 나보다 3살 아래인 그녀는 나를 잘 따랐다. 누구나 나름의 잣대와 시선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보기 마련이다. 아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너무 일찍 엉뚱한 대상에게 고정시켜버린 게 분명하다. 꿈꾸는 몽상가도 보는 이에 따라 지적인 사색가로 비춰지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꽤 근사한 남자로 비치게 된 나는 사춘기를 건너는 그녀의 일방적인 첫사랑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그녀의 감정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확인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청혼을 했던 것이다.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현실에 탄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30대 남자로서
안정을 찾고 싶은 초조함도 있었다. 약사인 아내는 남과 다른 신체적 조건을 빼면 이 사회의 건강한 생활인 축에 끼일 만하다. 조금 고지식한 게 흠이긴 하지만 이조차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충분히 담백한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당하지 않고 순리적이며 몸이 건조하긴 해도 청결한 심성을 지닌 여자였다. 그런 성정을 지닌 아내가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미덕 따위에 연연해 하지 않는 내 기질 때문에 그 부러움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잘난 위선도 배부른 돼지의 단순한 욕구도 싫다. 어떤 철학 교수의 말처럼 왜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안 된다는 말인가? 이룰 수 없더라도 욕망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야말로 내가 꿈꾸는 인간적인 삶이다. 나는 결혼을 현실적인 거래처럼 삶의 한 방편으로 끌어들였다. 이 거래에서 절대 미친 쪽은 아니다. 경제력과 미래가 불확실한 일개 대학 시간 강사가 아내감으로 선호하는 대상은 단연 안정된 일이 보장되는 여성이다. 약사니 교사니 간호사니 하는 직업을 둔 아내를 맞은 동료들이 꽤 있는 걸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이런 처지의 남자들은 열렬한 연애를 하지 않는 한 시인이나 퍼포먼스 작가, 환경운동가 등과는 결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거래가 성사되는 셈이다. 남자 쪽에서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전임 강사 자리를 얻을 때까지는 가게를 꾸려갈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 쪽에서는 언젠가는 학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가게사 한 귀퉁이를 빛내줄지도 모를 남자에게 기꺼이 투자하는 것 말이다. 어쨌든 나는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이용해 결혼까지 한 시시한 남자이다. 아내를 대하는 내 감정은 연민과 죄의식의 혼합물이다. 아내는 이런 내 결혼관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그렇다고 나에 대한 아내의 애정이 약해진 건 아니다. 진척 없는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이 안온한 혼자만의 방을 나서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아내를 설득하러 약국에 가는 것도 앉을 자리 없는 곳에 엉덩이 뒤밀어 넣는 것처럼 염치 없는 일 같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얼마간의 가위 눌림이라도 면해볼 심산으로 텔레비전을 켠다. 기척에 놀란 갈까마귀 수천 마리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른다. 순식간에 놈들은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다. 이 환한 초봄의 향연을 시샘하는지 새떼들은 동굴을 습격하듯 화면을 까맣게 집어삼킨다. 오염으로 사라져가던 갈까마귀가 어느 순간 때로 늘어났다고 내레이터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해준다. 아내는 차라리 한 마리 검은 새가 되고 싶다고 했다. 겨드랑이에 깃털이 솟아 화면 속 검은 새떼에 섞여 저만치 날개짓하는 아내의 환영이 보인다. 시간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퍼뜩 부끄러워지는 강둔덕 한 지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 잊고 싶은 것일수록 강렬하게 남아 괴롭히는 게 삶이다. 그럴 땐 차라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악어밥이 되는 스스로를 상상하는 게 덜 고통스럽다. 살냄새를 맡은 악어떼가 몰려와 내 머리통을 조르고 심장을 물어뜯는다. 붉은 피가 강둔덕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이래도 과오를 기억하는 것보다 나으냐? 큰입 가득 내 심장을 문 악어가 말한다. 그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물어뜯긴 심장보다 더한 상처니까요. 기꺼이 나는 내 살점을 악어에게 내던진다. 아내와 관련된 그 시간을 기억할 때면 내 천박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요즘에야 약이 원체 좋아져 결핵은 병축에도 못 낀다. 아니, 아내가 초경을 하던 그때도 결핵은 이미 더 이상 불치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한다는 전제가 따랐을 때의 얘기다. 결핵과 위장병을 몇 년째 앓고 있던 아버지는
바쁜 농사일에 시달리느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자명종 소리 같던 아버지의 새벽 기침 소리를 익숙하게 들어왔다. 윗목에서 쓸쓸한 낙엽처럼 부스럭거리던 아버지의 약봉지 소리를 잊지 못한다. 아이나, 니팜피신, 엠타프톨, 그리고 빨간 영양제, 이름도 잊히지 않는 아버지의 약들. 벼모종을 손보러 간 아버지는 새참으로 나온 비빔국수 같은 각혈을 논뱀 위에다 쏟아부었다. 폐결핵에다 약의 독성으로 인한 위장병으로 예민해진 아버지의 생명을 오래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내의 돌팔이 의사는 수임하니 아버지의 편안한 친구가 돼줄 것이니 질 좋은 옷이나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진단할 정도였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구하고 푸닥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몸에 좋다는 입소문은 귀를 열고 듣고 다니던 어머니에게 고모가 가문 끝 담비 같은 말을 건넸다. 월촌댁 막내딸 말이오. 달거리 할 때가 안 됐남? 첫 달거리 무렵에 백스피는 만병통치약이라 카대. 중학교 1학년이니 할 때도 됐을 끼구만. 눈치를 봐가며 월촌댁한테 부탁해 봅시다. 알비노증인 아내를 사람들은 백세라고 칭했다. 그것이 흰새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흰뱀을 뜻하는 백사에서 모음 동화에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그 말을 할 때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지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웠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아내의 특이한 외모를 두고 뭔가 영험한 격으로 몰아 자신들의 무지한 신비주의를 정당화하려 했다. 아내의 초경마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한 어른들은 조금 다릴 뿐인 아내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주술적인 것으로 연결지어 생각했다. 초경 무렵에 백스피는 만병통치약이라 카네. 이미 아랫마을 김씨가 정력 보강제로 쓴다고 몰래 월촌댁을 꼬드겨 지폐깨나 지어주고 받아갔다네. 월촌댁 앞에서 김씨가 말 꺼냈다가 백세 큰오빠한테 머리 터지도록 맞았다 카던데. 직접 나오는 첩피가 좋다지만 그걸 구할 순 없으니 부항을 떠서 얻으면 된다네. 그 피를 광목천에 받아 오가피 껍질과 함께 달여 마시면 죽었던 서방도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 카네. 경식이 아버지도 구할 수만 있다면 백세의 경혈로 효과를 볼 수 있을 낀데. 얼토당토하는 민간요법은 코올릭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 근거 없는 이런 말이 퍼지게 된 것은 귀천이라는 무속인 때문이었다. 알비노증 아내를 주술적 대상으로 본 그녀는 온갖 검증되지 않은 속설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다 자기들이 주워 듣거나 생각해낸 그럴싸한 정보들을 보태 말을 부풀렸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아내가 몹시 따르는 눈치였기에 동네에서 떠드는 그 발없는 말들이 적잖이 신경 쓰였다. 아내도 자신에 대해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생물 시간에 알비노 색소증에 대해서 배운 이후로 나는 아내에 대해서 특별한 호기심이나 혐오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이성에 눈뜨기 시작한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는 했다. 고지식하면서도 가끔씩 엉뚱한 면을 지닌 아내는 공부도 잘했고 신체적 핸디캡도 극복할 만큼 자의식도 강한 편이었다. 당시 아내는 거리를 둘 만큼 매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어느 등굣길이었다.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 남학생들은 자전거로, 여학생들은 걸어서 통학을 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데 아내가 골목에서 불쑥 나타났다.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오빠, 나 좀 봐. 수줍어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다.
연애 편지나 건네주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한 나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관심 끊어라. 난 어린애하고는 안 사귄다. 글쎄, 오후에 방죽 펌프장으로 나와. 전할 게 있어. 일방적인 관심이 받을 상처를 농담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나는 아내의 진지하고도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같이 정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지금 주면 안 되냐? 그럴 성질의 것이 못돼. 오빠, 안 나오면 후회할 거다. 해질 무렵 방죽의 풍광은 바람이 뿌려놓은 노을빛 냄새로 상그러웠다. 조그만 항아리를 든 아내가 방죽 위로 난 모래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마사토로 빚은 작은 항아리였다. 이게 뭐냐? 약. 단호함이 배어있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다. 무슨 약?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다 알고 있어. 믿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어젯밤 몰래 사열을 하고 부항을 떴어. 어차피 버리는 피잖아. 수치심 같은 걸 느끼리라 생각하지 마. 자른 머리카락 버리는 기분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꿈에도 아내의 피가 아버지 약으로 쓰이는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새가 되고 싶어. 까마귀가 어떨까? 집 잃은 까치 한 마리가 까마귀 떼에 섞여 느끼는 기분 같은 거 알아?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내 모습이 수치스럽진 않지만 한 마리 까치를 보고 짓거려대는 까마귀 떼들이 있는 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어쩐지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오빠한테 건넬 수 있어. 내 마음 알지? 아내는 웃자란 한 그루 향나무 같았다. 지나친 습기와 햇빛 부족으로 가지 하나만 우뚝 솟은 나무, 완전한 색과 향을 낼 기회도 주지 않고 이상한 눈빛만 쏘아대는 세상 때문에 자의식의 가지를 먼저 뻗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 아내는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입에 올리는 세상을 향해 덤덤한 체념을 내면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굳이 내 앞에서 숨기려 들지 않았다. 아내의 속내를 아는 나는 그 항아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조그마한 항아리를 방죽 위에 내려놓은 아내는 한 마리 새처럼 내 곁을 후두둑 날아갔다. 까마귀가 될 수 없는 흰 까치의 가슴살 같은 순결한 피, 홀로 방 안에서 자동침을 이용해 사열을 하고 부항 뜬 피를 흰 천에 묻혔을 아내. 나는 그 피가 담긴 항아리가 더럽다거나 불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항아리를 내놓음으로써 어른들을 능멸하고 싶었다.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이르자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어머니와 고모 앞에 그 항아리를 내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와 고모는 웬 행제냐는 듯 쉽게 구해진 명약을 보고 감격까지 했다. 이게 진짜 그 아이의 피란 말이냐? 쉽게도 구했네. 경식이 네가 효자라고 소문은 났다만 큰일 했다, 야. 고모는 약을 구한 것이 순전히 내 공인 줄 알고 떠들어댔다. 항아리는 어른 손을 합쳐 둥글린 것만큼의 크기였다. 그 안에서 푸른 손수건이 나왔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풀자 그곳에는 희고 작은 조각선에 받아낸 바짝 마른 아내의 피가 꾸민 듯 묻어 있었다. 하마터면 나는 신음소리를 낼 뻔했다. 사열부항을 하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괴로워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짠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귓볼이 절로 붉어졌다. 어머니는 달이 꽉 차오르는 보름날을 기다렸다. 새벽 달빛 아래서 비비추 잎새에 내린 입술을 훑어내리던 어머니의 손길을 잊지 못한다. 주술사에게 혼을 뺏긴 듯 해가 뜰새라 어머니는 서둘러 이슬을 모았다. 가장 신성한 마음과 깨끗한 물이 합쳐졌을 때만 약효를 볼 수 있다는 고모의 충고를, 아니
귀천 아줌마의 점수를 어머니는 충실히 따랐다. 소주잔 한 잔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그 신령스러운 이슬을 밤새 가라앉힌 물에다 섞었다. 거기다 오가피 껍질과 바싹 말라 굳은 아내의 조각천을 넣고는 약탕기에 달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그 물을 마셨다. 그리곤 거짓말처럼 기침이 수그러들었다. 나는 안다. 아버지에게 차도가 있었던 것은 논두렁에 봇물처럼 쏟아내던 각혈 이후 겁먹은 당신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챙겨 먹었기 때문이란 것을. 그 와중에 아내의 경혈이 등장한 것이므로 실은 아내의 피와 아버지의 병의 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한데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낯빛이 밝아지는 건 순전히 아내의 피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이 왜 흰뱀을 구하려고 안달하는지 알았다니까? 하여간에 흰빛이 도는 것 치고 예사롭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어머니는 아침 햇살 같은 얼굴로 고모에게 수다를 떨었다. 어머니 표정이 밝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자리 보존하고 누웠던 아버지는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할 때처럼 밤사리를 즐길 정도가 됐다. 아버지 간병했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았다. 독수 공방해야 했던 어머니의 욕정은 뒤늦게 불이 붙었다. 경식 아버지 말이요. 크게 알았는데도 거시기만은 펄펄 하다니까요. 콧잔등을 들이밀며 정말로 일찍 과부가 된 고모의 신경을 건드린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때 셀쭉해진 고모가 질투심을 자제할 수 없어 오빠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들어누울지도 모르니까 하며 일어서던 모습도 기억난다. 띄어 띄어 엘리제를 위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화면을 검게 삼키며 날아오르던 갈까마귀 떼가 마른 억새풀이 널린 강가에 내린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는 예의 방법 렌즈로 문 밖을 주시한다. 소포 꾸러미를 든 사내가 서 있다. 내 차림이라는 것도 있고 나는 문을 딴다. 택배입니다. 301호 건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요. 앞집에 맡겨놓는다고 연락해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싹싹하게 군 배달원은 등을 보이자 말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간다. 소포 꾸러미를 쳐다본다. 쇼핑 채널에서 보낸 주문품이다. 발송인 란에 기능성 속옷 9종 기획 세트라고 친절히 품목까지 밝혀주고 있다. 얼마 전에도 택배품을 대신 받아 전해준 적이 있다. 그때는 그녀의 남편이 찾아갔는데 향기나는 콘돔 세트였다. 콘돔 세트라고 버젓이 광고할 리 없지만 나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휘파람이라는 회사명과 텐텐이라는 상표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을 원했던 아내가 콘돔을 약국에서 가져올리 만무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휘파람을 클릭해 콘돔을 사곤 했다. 나일락, 프리지아 등이 단품이라면 텐텐이라는 상품은 여러 꽃향기가 섞여 있는 제품이었다. 10가지 향이 나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템프로급 여성을 상상하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른다. 앞집 여자는 오전 시간 대부분을 쇼핑 채널에 눈을 고정시킨 채 빈둥거릴 것이다. 속옷 광고가 나오면 나이를 속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허리둘레에 놀라 올인원이니 롱거들이니 니퍼니 하는 속옷들의 기능을 완전히 믿기라도 한 듯 서둘러 080 번호를 눌러댈 것이다. 허리선을 조아주는 니퍼를 입은 반란의 앞집 여자가 히아신스 향기가 나는 콘돔을 흔들며 내 앞에 서 있는 환영이 보인다.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며 피톨이 금세 한 곳으로 몰린다. 실제로 나는 앞집 여자의 알몸을 본 적이 있다. 앞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습관적으로 훔쳐보기를 일삼는 내게 의외로 쉽게 그 기회는 왔다. 여자의 남편이 배를 눌렀고
여자가 문을 땄다. 샤워를 막 끝낸 참이었는지 여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수건으로 젖은 머리칼을 휙휙 쳐올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미처 닫지 않은 건 그들의 실수였고 여자를 훔쳐볼 수 있었던 건 나의 행운이었다. 불륜을 전제하지 않고서야 유부남이 어찌 여염집 여자의 알몸을 공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겨자기 뜬 생선 초밥을 입에 넣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다. 앙리 바르비스의 소설 지옥에도 훔쳐보기로 소이라는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온다. 소설 주인공처럼 옆집과 통하는 침실의 벽을 뚫어서라도 한 번쯤은 은밀한 풍경을 훔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봄날의 나른한 즐거움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대개 이 시간이면 아내가 약국에서 전화를 걸어온다. 하지만 집 나간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올 리 없다. 논문 지도 교수 유 교수의 목소리다. 교단에 선 연륜만큼이나 그의 목소리는 따분함에 절어 있다. 어제 기고문 실속 있었네. 꽤 반향을 일으켰다나 봐. 편집국장이 술 한잔 싸겠다고 직접 전화까지 한 걸 겨우 거절했다네. 편집국장이 전화했다는 말은 내게 일말의 계명적음이라도 느낀다는 뜻을 전할 때 유 교수가 써먹는 말습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지역 일간지에 낸 기고문을 두고 유 교수는 내게 덕담을 한 것이다. 가끔씩 나는 유 교수의 강제 섞인 부탁으로 신문의 특별기고나 전문가 칼럼란의 원고를 대신 쓴다. 원고지 10장 정도의 신문사 청탁 원고를 쓰고 앉았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못 되는 유 교수는 그것을 전담할 제자를 찾고 있었기나 한데 내가 박사과정에 등록하자마자 그 일을 전담시켰다. 처음 원고를 부탁하면서 유 교수가 말했다. 지역사회 개발하고 언론에 충실하면서 그때그때 시에 맞는 뼈대를 입히면 돼. 한번 써봐. 고려는 아르바이트 셈 치고 자네한테 넘기지. 물론 유 교수의 통장으로 입금된 고료가 내게 한 푼이라도 전해진 적은 없다. 지역사회 개발학의 대가로 알려진 유 교수는 지역사회 인사들의 동정에 신경을 쓰느라 자질구레한 약속 따위는 기억하지 못한다. 지역사회 개발과 자기개발은 별개임을 유 교수에게서 배운 나는 내가 선택한 사회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소롭게 보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유 교수가 상습범이란 사실을 선배들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학문을 조롱하는 일은 그만두었다. 3, 4년 주기로 청탁 원고 전담이 바뀐다는 사실과 아직 누구도 원고료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철학의 화두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유 교수의 음성이 수화기를 타고 흐른다. 토요일까지 지역사회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원고를 주기로 했네. 포괄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써보게. 지역경제 주체들의 뭐를 해저드도 언급하고 빅딜로 달라진 지역경제 환경과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될 거야. 저렇게 좋은 입심으로 직접 원고를 쓰면 5분도 안 걸리겠구만. 속으로만 중얼거린 나는 공손을 가장하며 전화를 끊는다. 차라리 매일 이때쯤이면 걸려오던 아내의 전화가 훨씬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점심은 먹었어? 논문은 잘 돼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약 1분만 데워서 마셔. 아침 나팔꽃 같은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의 끼니를 걱정하고 내 건강을 염려하며 내 학문적 성과를 기원한다. 진심 어린 아내의 전화가 내겐 올가미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루한 학위 논문에 대한 압박감과 건강 문제가 겹쳐져 그런 전화조차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다. 점심을 꼬박꼬박 챙겨 먹을 만큼 내 식욕은 왕성하지 않다. 영지와 인삼, 심지어 녹용까지 넣고 다린 건강보조제를 들이켜도 될 만큼 내 속은 건강하지도 않다. 점심을 두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논문 자료지 가방 모퉁이에 숨겨둔 알약을 삼킨다.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푸톨 그리고 영양제. 그 옛날 아버지의 바스락거리던 약봉지에서 익숙히 보아온 약 이름들이다. 이 약의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타왔고 영양제는 아내의 약국에서 몰래 챙겼다. 말하자면 나도 결핵을 앓고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뜨거운 밥이나 국물을 삼키면 기도가 꽉 막히면서 기침이 나왔다. 온몸이 나른해지고 미열이 돋았다. 입맛도 영 내키지 않았다. 예감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더니 결핵 초기라고 했다. 아무래도 논문에 대한 부담감이 컸나 보다. 무표정한 얼굴의 보건소 의사는 의외로 친절하게 말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잘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전염력은 없어지니까요. 3개월만 꾸준히 약을 드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위장약과 영양제를 보충해 드시면 좋겠네요.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 물론 약사인 아내는 그 병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를테면 폐병이니 전염병이니 하는 어감들이 주는 거부감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럼에도 나는 아내에게 이 하찮은 병명을 들먹이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병이 아내 사춘기를 추억할 때 당혹스러움의 매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는 지금쯤 약국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입덧을 감추느라 손바닥을 둥글게 말아 양볼을 마사지하거나 푸석해진 이마를 간간히 짚어내리며 고객들의 감기약을 조제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아내에게도 꽉 조인 니퍼나 엉덩이로 올려주는 거드를 사주고 싶다. 건강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난 아내에게 정말 근사한 속옷 세트를 안겨주고 싶다.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아내의 흰 어깨 쭉지가 보이는 듯하다. 달빛 내리던 첫날 밤, 할로겐 조명 아래서 백년목처럼 하얗게 피어나던 아내의 희디인 살결이 그립다. 아참, 히아신스 향 콘돔도 있었지. 그나마 아내가 좋아하던 향인 그 콘돔까지 건네며 살갑게 굴고 싶다. 아내는 웬만해서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일도 전적으로 어머니의 무식한 처사 때문이었다. 다짜고짜로 소변 타령을 하던 어머니는 아내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당장이라도 소변을 받아갈 기세였다. 저녁을 준비하는 도마 앞에서도 손 씻으러 가는 세면대 앞에서도 어머니는 소변 나오거든 한 컵만 받아다오를 연발했다. 일회용 종이컵을 아내 앞에 뒤밀기까지 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만 아니었더라도 아내는 소변을 어머니 앞에 내놓았을지도 모른다. 한 발짝 앞서 어이없는 사람들을 우롱했던 사춘기의 아내를 떠올린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어머니에게 화천리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던 것이다. 애미 바꿔라. 아버지의 음성은 가리 섞인 쉰 목소리였고 굳어 있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너가 엄마 왜 그런다노? 내싸 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고모한테 다 들었다. 어디 약할 게 없었어. 차마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여러 번 고른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네 엄마 욕심 때문에 안 그러나? 몸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나를 못 살게 안 하나? 환갑 넘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볼 끼라고 극하는지 모르겠다. 알만했다. 어머니는 그 나이에도 아직 욕정을 버리지 못했다. 아버지 병고안 하느라 좋은 시절 다 보내다가 아내의 피로 재미를 보는가 싶었는데 재발한 아버지 병 때문에 안달이 났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내의 신체적 특징을 정력제로 확신하고 있는 셈이었다. 여자든 남자든 병적으로 섹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어머니가 그 짝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지병보다 어머니 욕정이 더 중병처럼 느껴졌다. 젊은 날 바람 피우지 않고
아니면 몰래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을 지킨 어머니가 신기할 정도였다. 고모도 오랜 세월 어머니를 겪으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급기야 이번 참에 아버지에게 옛날 일까지 일러바쳐 박복한 당신 과부 생활을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끝낸 어머니의 노기가 아내를 향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노? 오줌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기라고. 내가 이 나이에 애문 소리까지 들어야겠나? 영감 병 고치려다 환양령 같단 소리나 듣고 아이고 그래라. 수체 통곡을 하다못해 어머니는 장식용 도자기를 던지고 냄비 뚜껑을 날려버렸다. 아내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어머니를 겨우 말리는 것으로 고부간을 중지하는 내 임무는 끝이 났다. 평상심을 잃고 날뛰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 대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머니를 겪으면서 알았다. 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제풀에 쓰러졌다. 옷가지를 챙길 여유도 없이 아내는 급히 내달리는 홍수 물줄기를 피하는 수재민처럼 집을 나갔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렌즈를 통해 앞집 여자임을 알아차린다. 그제야 내의 차림인 것을 의식한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대문을 연다. 우편물 와 있죠? 늦밤에 퇴근하면서 찾을 수는 없고 출근길에 찾으려고요.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앞집 여자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선다. 눈꺼풀에 힘이 빠진 여자의 입술이 벌어진다. 남자만 보면 접근하고 싶은 직업의식의 연장선상일 것이다. 쇼핑 채널에서 구했을 싸구려 브로치 넘어 진한 향수 냄새가 피어오른다. 돌진해 올 것만 같은 여자 앞에서 나는 바짝 긴장한다. 방법 렌즈를 통해 훔쳐보던 짜릿한 전율은 어디 갔는가. 휘토리 몸 밖으로 달아날 것 같은 은밀한 스릴은 어디 갔는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온다. 막상 앞니를 풍기는 살쾡이처럼 여자가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난다. 택배물을 찾으러 왔다는 여자의 말은 믿기에 불과했다. 얇은 새틴 블라우스 안에서 보일락말락 젖무덤이 출렁거린다. 의도적으로 여자는 앞가슴을 내 쪽으로 들이민다. 다양한 징후의 몸 언어를 연출하며 여자는 자청해서 술집 여자 티를 낸다. 단란주점의 고객쯤으로 취급당할 만큼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풀어버릴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나로서는 불쾌하다. 여자의 의도에 내 육신이 조종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르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다. 잠시 지폐 몇 장을 꺼내주며 여자를 능멸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여자의 느물거리는 얼굴에 늙고 욕정에 달뜬 어머니 얼굴이 포개진다. 지금 이 시간 아내는 입덧으로 배를 움켜쥔 채 뒹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산뜻하지 못한 여자의 여러 징후들을 애써 외면하며 속옷 세트 꾸러미를 내민다. 이 우편물 말이시군요. 안 그래도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잘 됐네요. 앞집 여자는 자신이 무시당한 데 대해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대문을 꽝 닫고 나가버린다. 문틈을 밀고 들어오는 공기 사이로 재수없어 라는 소리가 실려온다. 이제 정말 학교 도서관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전화기 진동음이 울린다. 여기 예술안경원이에요. 약국 옆집.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봐야겠네요. 김 약사가 쓰러졌어요. 나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 땅을 박차고 풀잎처럼 아른거리는 먼 우주 속으로 검은 새 한 마리 날아간다. 그 새는 어머, 너무 푸른 하늘. 속살대며 꿈꾸듯 쉬면 속을 파고들다가 잠시 날개짓을 잃어버린다. 새는 속 깊은 뿌리들 움트는 땅 위로 다시 날개를 접어내린다. 아내가 쓰러지는 게 당연하다. 쓰러진 아내를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내가 감당해야 할 당연의 의무이다. 애초부터 아내에게
이 여행의 종착역은 나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내는 응급실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아내의 상태를 물을 틈도 주지 않고 당직 레지던트는 빠른 말을 내뱉는다. 자신의 의무감을 충분히 수행했음을 건성으로 알린다. 임신 중이시죠? 태아는 이상이 없고요. 탈수 증세도 있고 빈혈도 왔어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셔서 태아와 산모를 관찰하는 게 좋겠네요. 나무 껍질처럼 마른 아내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인다. 옅은 미소가 깃든 아내의 흰 얼굴이 더욱 애처로워 보인다. 오늘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아내가 힘들어 보여 내가 끼어든다. 나도 오늘 당신을 데리러 가려고 했어.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그냥 기다린 거야. 다 알고 있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핑계 좋았지 뭐. 아기가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네. 아내의 하얀 얼굴에 봄 햇살이 와 박힌다. 흰 목련이 피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약국 조지실 서랍에 작은 항아리가 있어. 그거 어머님 갖다 드려.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 부끄러움으로 내 온 얼굴이 바투 달아오른다. 보지 않아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 얼마나 마음으로 단단히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 나는 항아리를 어머니께 드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아내를 지키는 일과 아내의 자궁이라는 항아리에서 자라는 생명의 실체를 보듬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겠다. 최우선의 그 일이야말로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명약이 될 것이다. 가만 아내의 아랫배에 손을 얹는다. 내 분신이 든 작은 항아리다. 꼼지락꼼지락 항아리 속에서 물장난을 치는 아기의 순한 얼굴을 상상해 본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물이 넘쳐 아내의 연갈색 눈동자를 적시고 흰 얼굴을 타고 흐른다. 아내가 말한다. 자꾸 눈물이 나. 근데 이상해. 왜 이리 눈물이 뜨겁지? 내 가슴께도 뜨겁게 달아오른다. 나는 가만 아내를 끌어안는다. 응급실 창밖으로 목련가지가 스친다. 흔들리는 가지를 뚫고 하얀 꽃망울이 끓어오른다. 봄이 멀지 않다.